두 번째 시간입니까? 자, 페이지가 여러분들 453페이지.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양이 많죠? 상인법도 양이 많습니다. 네. 한 문제씩 나옵니다. 근데 포기하면 안 되죠. 어차피 민법에서도 한 문제 나오고 또 우리국에서 한 문제 나오고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게. 자, 상인법에 관한 문제인데,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기초로 해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이 상인법은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제생활 안정. 자, 그래서 상인법에만 있는 게 있고요. 또 약간 이제 조금 이제 차이 나는 부분이 있고, 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자, 일단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상인법에 자, 적용 범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인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보호를 누굴 보호해 주냐면 당연히 자연인 보호하겠죠. 여기다가 누구도 보호해줍니까? 법인까지 보호합니다. 법인. 요 차이점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 법인도 보호해준다. 장사를 해야 되니까. 자, 두 번째가 자, 적용 대상 건물, 적용 대상 상가 건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이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이에요. 사업자 등록이 돼야 되죠. 자, 그러니까 뭐 자선단체가 있죠. 여러분, 자선단체, 친목단체, 종교단체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가 중요하다. 두 번째가 일정 보증금 이하 임대차. 그러니까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만 적용된다. 자, 요게 이제 지역에 따라서 또 금액이 틀린데, 지역도 또 우리가 또 틀립니다. 일단은 지역을 먼저 암기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서울입니까? 서울은 암기할 것도 없고, 서울은 그냥 암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지역이 과밀업체권이에요. 과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부산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뭐 이런 거 봤잖아요. 주택할 때 이런 거 봤죠? 비슷한 거. 그건 뭡니까? 뭐 할 때 나온 거였어요? 범위가? 최우선 변제할 때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그 소액임차 보증금에 우선 변제할 때 그 범위를 얘기한 거예요. 얘랑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범위는 주택에는 없습니다. 안 했잖아요. 없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택은 이 보증금 금액 상관없이 무조건 다 적용돼요. 일단은 적용되는 거는. 근데 상가는 이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만 전면 적용되지. 전면 적용. 그러니까 전부 다. 상가임대차 보호법 전부 다 적용되려면 이 한산보증금 이하가 돼야 돼요. 지역에 따라서. 알아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초과되면 일부만 적용돼요. 뭐 대항력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상가권리금, 뭐 상기 차이연체라는 해지 규정, 표준계약서 뭐 이런 것들 일부만. 자, 서울, 과밀, 부산. 그 다음에 나머지 광역시 있죠. 자, 그 다음에 세트로 해요. 세트로 어떻게 하냐면 안산, 용인, 김포, 광주 해가지고 안용, 김광이라고 이렇게 세트를 한꺼번에 외우셔야 돼. 이 안용, 김광은 좀 외워주면 좀 편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상가 그 최우선 변제할 때 그 범위에 보면은 안용, 김광이 나오거든. 대충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관 지어가지고 여러분들 좀 암기하셔야 돼. 안용, 김광 나오고 여기다가 세종, 그 다음에 화성,
파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세종, 화성, 파주. 그리고 나머지 그 밖에 군지역들. 자, 얼마? 자, 서울 얼마? 예, 9억 원 예, 이하예요. 여기 이하라고 돼 있죠. 이하. 이하니까 9억 원 이하예요. 9억 원이 예, 넘어가면 전면 적용 안 되고 서울에서는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이 말이고, 과밀 부산은 6억 9천 이하죠. 나머지 그 다음에 광역시하고 5억 4천이에요. 이하. 자, 그 밖은 3억 7천 이하. 서울은 그냥 애우고 9억 이하. 그 밖에 지금 또 3억 7천 그대로 애우죠. 요거 두 개는 어떻게 한 게 알았어요, 이거? 69, 54. 이렇게 구구단으로 하시면 돼. 69, 54. 69, 54. 그럼 금액은 다 외웠죠, 이제? 예, 네, 다 외웠어. 외워놔야 돼요, 이거. 적용 범위. 69, 54. 되겠죠? 자, 저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저 내용. 자, 453페이지 상임법에서 적용 범위.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나오죠?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밑줄 긋고 그 밑에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임대차 이 말이에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이다. 따라서 뭐가? 자선단체, 친목단체, 종교단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보증금 범위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상임법 전면 적용 나오죠. 자, 전면 적용 되려면은 그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이 금액 이하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방금 했던 거잖아. 다시 한 번 더. 서울 얼마? 9억 이하. 두 번째 니은 과밀하고 부산은요 6억 9천 이하. 광역시하고 세종, 파주, 화성 나오고 안녕, 김광 나오죠. 예, 55억 4천. 자, 그다음에 그 밖에 3억 7천.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 외워야 됩니까? 네, 반복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텀이 이렇게 반복하는 텀이 짧아야 돼요. 이걸 보고 또 막 한 2개월 있다가 이걸 보면 됩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오늘 봤죠? 그 다음에 언제 봐야 돼? 또 한 최소 일주일 있다가 또 한 봐야 돼요. 그런 식으로 텀이 짧아야 돼요. 자, 다음 주 수업 없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 수업 없는데 다음 주 없죠. 그 다음에 언제 오냐면 제가 5월 1일 날 옵니다. 그거 아시죠? 5월 1일 날 옵니다. 그거 모르시구나. 5월 1일 날 옵니다. 예. 다음 주 안 오는 대신에 그거 대체 5월 1일 날 올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기출문제를 풀 건데, 기출문제가 제가 정리한 게 이제 5회분이에요. 5회분이면 몇 문제입니까? 뭐 곱하기 안 되고 5회분이라고. 5회분 1회분에 40문제예요 몇 문제? 200문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200문제는요 그 5회분을 풀 건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좀 약간 여러분 문제 푸셔 아시겠지만은 약간 빨리 풀리잖아요, 그죠? 내용을 정리를 좀 하고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5회분을 10시부터 해가지고 6시까지 되겠죠? 예. 그래서 왜 이런 얘기 했냐면 이런 공부 주기를 텀을 짧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한번 했죠. 3, 4월 한번 했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5월 1일 날 한번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월 달하고 6월 달에 또 한번 한 시간 돌면은 3번 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죠? 4개월 만에 3번 도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주기를 좀 짧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서 5월 1일 날 반드시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는 이걸 보고 3번, 4번씩, 5번씩 반복해서 계속 봐야 돼요. 한번 보도록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죠.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스케줄을 준비를 하시고, 자, 박스 안에 있는 거 전면 적용되는 범위인데, 환산 보증금을 말하는데, 우리 환산하는 방법이 보세요. 거기 보증금만 있으면 그냥 보증금만 하는데, 만약에 보증금 이외에 월차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환산 어떻게 합니까?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뭐 이렇게 보수가 생각나가지고, 우리 뭐 보수할 때 100이 뭐 해가지고 5천만 원 미만이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막 70 곱하고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또 막 70 곱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70 곱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냥 원칙적으로 딱 100 곱한 거. 그게 환산 보증금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가지고 전면 적용시키고, 그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2번 나옵니까? 일부 적용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 박스에 있는 금액이 초과되면은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어떤 규정이 적용되느냐, 이걸 알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초과됐을 때는 동그라미 기억 대항력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항력 규정, 대항력 등 규정이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그죠? 대항력 규정에 기본적인 규정 적용되고, 그 다음에 3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라는 규정이 있죠.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대항력 관련 규정입니다. 자, 이 지문이 나왔죠? 그러면 초과해도 적용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 요 규정, 그게 대항력 규정 같은 규정입니다. 그리고 니은에 보니까, 자,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죠? 인정된다. 이 계약갱신 요금 관련 규정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시 전 동일 조건과 간주, 이거는 이제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한 규정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겠다는 얘기겠죠. 다음 리을에 보니까 권리금 회수기에는 여기 있는 규정 전부 다 적용이 돼요. 거기 보니까 15의 3조부터 해가지고 15의 7조까지 3, 4, 5, 6, 7 다 적용돼요. 권리금 적용 제외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표준 권리금 계약서 관련 규정, 그 다음에 국장의 권리금의 평가 기준 고시, 이런 내용도 다 적용된다 보시면 돼요. 권리금에 대해서는요. 그 다음에 3기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 이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비읍은 지금 현재 우리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읍은 왜냐면 이게 한시법이라 해가지고 3월까지 종료가 됐어요. 얘기하면 작년 9월부터 해서 6개월간 적용되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기억할 필요 없어. 한시법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시어 보시면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있죠. 요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물론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작성 규정은 권리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적용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 규정들은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적용된다고,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없죠? 여기 없죠? 그 다음에 기간 보장, 차임 증감 청구, 몰차임 전에 산정률 제한, 이런 것들은 이 금액이 초과되면은 적용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문제에서 환산보증금이 그 지역에 따라서 금액이 초과됐다, 뭐 그런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 아예 자체가 틀린 지문이에요. 법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가 틀린 지문이라. 근데 지문 자체는 맞지. 지문 자체는 읽으면 맞아요. 그런데 문제와 연결시키면 그게 일정 금액이 초과됐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규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지. 그런 문제를 주의하셔야 돼요, 상가에서는요. 자,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일단은 대항력 보세요. 자, 대항력에서는 우리 주택이랑 뭐만 다릅니까? 주택은 주민등록이죠.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까지 보셔야 돼요. 거기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업자 등록 신청 들어가야 됩니다. 나머지 똑같다, 그래 보시면 되고. 한 장 넘겨볼게요. 자, 보증금 회수에서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박스 안에
그 지역이랑 한산보증금이랑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 금액이 틀리겠죠 당연히. 자 박스 안에 보세요. 상가 같은 경우에 서울은 똑같고 서울 그 다음에 그 밑에 과밀 자 여기에 과밀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아까 우리 주택에서는 여기 과밀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납니까? 세 군데가 들어가 있었는데 세용화가 들어갔잖아요. 세용화가. 주택에서는 이 자리에 세용화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상가에는 없다고. 그런 차이점이 있죠. 되겠습니까? 자 디귿 보세요. 광역시 있죠.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안용 김광이 나오잖아요. 안용 김광이 여기 들어가요. 세트로. 그 다음에 그 밖이다. 자 보증금 얼마? 자 거기 6,500이죠. 서울 6,500부터 6,500, 5,500, 3,800, 3,000입니다. 그리고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 얼마까지? 2,200, 1,900, 1,300, 1,000만 원까지 되겠죠. 요 일단 금액 알아놔야 되는데 요게 한 장 넘겨보면요.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예요. 좀 오래전에부터 시행이 된 것도 지금 2014년부터예요. 되겠습니까? 네. 아까 주택은 몇 년도였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주택은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까지였잖아요.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요렇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자, 임차권 등기 명령도 완전 똑같으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458페이지. 자, 기간 같은 경우에는 자, 6번에 보면 기간 있지요. 기간은요. 뭐만 틀립니까? 뭐만 틀려요? 2년 대신에 1년이다. 그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자, 요것도 기간 만료 얘는 6월에서 몇 월이에요? 1월입니다. 아까 주택은 6월에서 2월이었어요. 오른쪽 넘어가니까 거절 사유가 있네. 아까 주택은 2기였죠. 상가는 3기랍니다. 3기. 그리고 뭐가 없습니까? 실제 거주가 없습니다. 여기는 상가는 실제 거주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주택에서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었잖아. 그게 없어요. 그거 빼고는 다 똑같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박스 밑에 2번 보세요. 최초의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전체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자, 법정갱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원래 상가에 법정갱신이라는 그 자체는 없고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있죠.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했어요. 임차인이 요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자 보세요. 밑줄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 이게 계약갱신 요구 청구 기간이죠. 요 기간에 청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뭐라고 했어? 두 번째 줄 갱신 거절 통지 안 했어. 자기가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데도 통지 안 한 거예요. 또는 조건 변경에 관한 통지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줄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계약갱신 요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법정갱신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1년으로 보겠죠. 그리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은 날로부터 3개월 후에 그 효력 발생하겠다. 똑같은 내용. 넘겨볼게요. 차임 증감 청구에서는 다 똑같은데 자 뭐가 들어갔냐면 두 번째 줄 보세요. 그냥 경제사정 변동이 아니라 그 구체적인 원인을 하나 적어놨다. 뭐라고? 제1 감염병 제1급 감염병 코로나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을 적어놨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증액하는 경우에 연 5% 돼 있죠. 이게 이제 다른 표현이 100분의 5입니다. 100분의 5. 100분의 5로 처고할 수 없어. 아까도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분의 1로 처고할 수 없다. 같은 말이에요. 5%예요. 나머지 다 똑같은데 동그라미 3번만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500만 원 받았어요. 월차임을. 그러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200만 원 깎아줬어요. 그럼 300만 원 받았죠. 다시 좋아져가지고 이제 증액을 하려고 그래. 임대인이요. 그러니까 증액하려고
막 이제 올립니다. 그러면 증액한 금액이 감액전 차임 등, 감액전 차임이 500만 원이었죠. 감액 등 차임 등에 달할 때까지 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는 100분의 5로 초과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원래 500만 원 받았으니까 좋아지가지고 감액전 차임 등에 달할 때까지는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이 말이 되겠죠? 그 500만 원에 달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원래 500만 원 받았으니까. 두 번째 줄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자, 증액을 하려고 할 때 감액된 후 임대인이 일에 따라서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이 말이에요. 다시 좋아져가지고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어떻게 하겠다고?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전 차임 등에 달할 때까지 증액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몰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보세요. 주택이랑 뭐가 다릅니까? 주택은 아까 박스 안에 연 10% 있잖아. 근데 얘는 연 12%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거는 아까 주택은 기준금리 플러스 2%였잖아요. 얘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라 그래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 4.5배수. 그 차이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61페이지 보니까 보증금의 회수기에 요거는 한번 적어볼게요. 일부만. 이건 상가에만 있어. 상가에만. 주택에는 없죠. 상가 권리금 회수 기해.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해 주겠다. 자, 일단 규정이 이렇습니다. 임대인이요. 임대인이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기간 종료시, 만료시까지 권리금 계약. 권리금 계약이라고 하면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라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데리고 온 임차인이 주선한 데리고 온 그 말이죠.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의 회수하는 데 있어서 그 기회,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 기간 내에 그죠? 행사를 하는 거죠. 6월에서 만료시까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돼. 자, 그럼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방법이 의법에 나와 있어요. 4가지가 있지. 방해하는 방법이요. 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한테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또는 받는 행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방해 행위죠. 두 번째는 신규 임차인한테 지급을 못하게 이런 행위들. 세 번째가 신규 임차인한테 현저히 고액의 차임 보증금, 차임 등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고액이니까 신규 임차인이 계약 체결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권리금을 못 받지, 임차인이요.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거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거절. 자, 요게 방해하는 거 4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고, 물론 이제 임대인도 방해를 해도 되는 경우 있다. 다른 말로 이제 회수 기회를 보여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아까 했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있죠. 아까 그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보여줄 필요 없어요. 그거 대표적으로 있고 또 나머지 몇 개 더 있어요. 자, 보세요. 책에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일단 권리금이 뭐냐 알고 있어. 두 번째 줄 영업시설 비품 같은 유형물, 그 다음에 거래처 시정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가 다른 영업상 이점 같은 무형적 생산적 가치에 대한 이용 대가입니다.
이게 권리금이에요. 정의. 그리고 권리금 계약은 했죠. 신규 임차인이 대리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권리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권리금에 대한 평가 기준 고시 이런 말 있죠.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기준을 고시한 이런 내용 전부 다 일정 보증금이 저게 초과되도록 적용되는 규정들이에요. 되겠습니까? 상하 권리금에 대한 내용. 자, 원칙이라 나와 있는데 임대인이요 기간 끝나기 6개월에서 만료시죠. 종료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돼 있죠. 그러나라는 말은 방해해도 된다 그 뜻인데 어떤 경우입니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이거? 있는 경우에는 방해해도 되겠다 이 말이지. 자, 뒤에 넘어가 볼게요. 그럼 어떤 식으로 방해하면 안 되냐? 네 가지가 있어요. 기억. 자, 요구 찾았죠? 요구 동그라미. 자, 임대인이 요구하거나 밑에 수수 나오죠? 자, 그다음 니은 보세요. 끝에 지급 못하게 나오죠. 지급 못하게 하는 행위. 디귿 보세요. 두 번째 줄. 현저히 고액의 차임 등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차임 보증금 요구. 마지막 리을 보세요. 임대인에게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거절이네,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거절이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차임 보증금에 대한 어떤 자금력, 그렇죠? 자금 지급할 수 있는 능력, 보증금 차임에 지급할 어떤 자력, 능력, 자금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이행 의사 능력을 말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임대인한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자, 위반 시 제재를 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방해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이 손해를 이제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책임져야 된다.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그 뜻이겠죠. 그러면 그 손해배상액이 얼마냐? 자, 최초에 지급하기로 했던 그 권리금 있겠죠. 그거랑 종료 당시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걸 말합니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게 몇 년이에요? 3년입니다. 언제서부터? 종료일로부터 3년이다.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자, 이 예외가 나와 있는데 예외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해해도 된다. 해수기에 보호할 필요 없다. 계약책을 거절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자, 어떤 경우 박스 안에 보세요. 1번. 자, 보증금 차임의 지급 자력이 없는 경우 돼 있죠. 돈이 없어 보인다 그 뜻이지. 신규 임차인이 딱 보니까는 아니고 그죠? 아까 정보 제공했잖아. 아까 임차인이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자금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능력 제공하라고 했잖아. 그걸 보고 이제 일단은 임대인이 판단해서 돈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일단 거절할 수 있는 거지. 2번 보세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좀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유지가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거죠. 세 번째를 보니까 그 건물을 갖다가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겠다. 그래서 이 사용 안 하는 주체가 좀 애매한데 그건 누군지 상관없어요. 일단 그 건물을 갖다가 1년 6개월 이상 그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겠다니. 임대인이 난 이거 사용 안 하겠다. 임대를 안 주겠다. 영리 목적 사용 안 하겠다. 임대를 주더라도 뭐 자선단체나 친목단체한테 뭐 이용하겠다. 그건 영리 목적 아니니까. 그러니까 누가 사용하든지 간에 일단 이 건물을 갖다가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사용 안 할 테니까 해수기에 보여주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1년 6개월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니까 4번에 보니까 누가 데리고 왔어요? 임대인이 데리고 왔다고.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이 아니고 임대인이 데리고 온 그 신규 임차인하고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받았어요. 받았는데 또 받으려고 하니까 거절할 수 있겠죠.
보호할 필요 없다. 그 뜻이다.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오른쪽 넘어가니까 권리금의 적용 제외가 나와요. 어떤 경우냐면 박스 안에 자, 할인 매장, 뭐 백화점 같은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있죠. 이런 코너들 다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전통시장이 있습니까? 전통시장은 제외다. 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되겠죠? 인정됩니다. 권리금 보호받는다. 그 뜻이죠. 두 번째 보세요. 국유재산 건물이 국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이다. 안 됩니다. 자, 일단 요 정도 보고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11번 볼게요. 11번. 차입연체 해지 규정. 자, 요거 3기 차입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입니다. 3기 차입연체. 3기에 달하도록 차입연체했죠.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요 규정도 뭐가 되는 거예요? 저 금액 초과돼도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저 금액 초과돼도 적용됩니다. 자, 뒤에 예, 됐습니다. 나머지 됐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표준 계약서 보세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가 있고 두 번째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가 있잖아. 자, 원래는 그냥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이 정해서 이제 그 사용 권장이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정하여 그 사용 권장인데 다 관계기관의 장들과 좀 협력을 해가지고 협의를 거치라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갔어요. 표준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이 법무부 장관 협의해야 되고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국장과 협의해가지고 정해서 그 사용 권장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협의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자, 그러면 오른쪽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개업갑이 상인법의 적용을 받는 을 소유의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했습니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을과 병이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병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병이 누구예요? 임차인. 임차인이 유효함 주장하는 거 맞죠? 니은 병이 2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네.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하지 못한다? 아니고 몇 기? 3기잖아요. 틀렸죠? 디귿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 그 다음에 그 등기 비용 누구한테 청구? 임대인 누구? 을에게 청구할 수 있지요? 자, 리을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병이 계약의 갱신 요구를 한 경우에 을은 건물 대부분 철거를 함을 이유로 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철거, 재건축 뭐 이런 사유에 들어가 있죠. 일단은 네, 맞아요. 한 개 틀린 거. 자, 3번 보세요. 상인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자,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3기에 달하도록 연체를 했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3기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규정. 3번에 국장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 방법 요걸 기준 고시할 수 있다고 했죠. 국장. 자, 4번을 보세요. 국장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 권장. 자, 일단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누구 협의를 하라고 그랬어요. 네, 법무부 장관 협의하는 게 더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이제 이건 그 전에 개정이 안 된 거고 협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맞는 거죠. 자, 5번에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요거는 경매가 실시가 된 경우에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틀렸네. 소멸한다 틀렸어. 자, 원래는 경매가 진행이 돼서 경락에 따라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게 말소 기준금보다 선순위인 임차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는다. 답은 5번이죠.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실명법이 나와요, 여러분들. 467페이지. 실명법 시험 나옵니까? 네, 시험 나옵니다. 시험 나와요.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자, 요거는 목적이 뭐냐? 밑줄 한번 꺼볼게요. 소유권 그 밖의 물건, 여기 밑줄. 자,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이라고 하면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저당권 이런 거 있죠. 다 말하는 거예요. 물건은 다 말하는 거예요. 채권은 아닙니다.
물건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그 밖의 물건을 밑줄 가보세요.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일치.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일치 밑줄 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 밑줄. 그러니까는 물건 보유자와 등기 명의인이 같아야 된다. 실소유자와 실권리자와 등기 명의인이 같아야 된다. 그 뜻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이 두 번째 줄에 나와요. 투기, 탈세, 탈법 방지. 그 밑에 줄에 거래 정상화, 가격 안정화.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경제 이바지예요. 목적은 잘 안 물어봅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밖에 물건도 다 실명 등기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그거 알아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적어볼게요. 실명법에서 명의신탁 약정, 요거 이제 여기 중요하죠. 명의신탁의 약정. 자, 명의신탁 약정인데 일단 실권리자가 있어요. 실권리자. 지금 현재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자, 보유하려고 하는 자, 실권리자라 부르죠. 이 실권리자하고 그 실권리자 이외의 사람을 뭐라 부르냐면 타인이라고. 타인. 실권리자랑 타인 간의 관계에서 실제 권리자가 뭘 보유한다고요? 물건을 보유해요. 그리고 그 등기가 누구 명의로 돼 있다고? 예, 타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고 하는 실권리자하고 타인 간의 요 약정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에요. 그러면 얘가 명의를 넘긴 사람이죠. 얘는 명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구분되겠죠?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그러면 실명법상에서 아까 실체적인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명 등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지금 위반한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명의신탁 약정 있죠. 요거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요거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예요. 무효. 그 다음에 이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넘어간 소유권 이전 등기, 물권 변동은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죠. 원인이 무효니까 결과 무효라는 얘기지. 그럼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자, 1과 2의 무효. 1과 2의 무효.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물권 변동이 무효다. 이거를 자 주장할 수 있느냐 그 말인데, 이 무효는 제3자 이 두 사람 빼고 제3자의 선악 불문하고 주장하지 못한다. 선악 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그렇죠.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1의 무효와 2의 무효는 제3자가 그걸 알고 있든 모르든 알든 간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뜻이에요.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지. 명의신탁 무효다. 그 다음에 뭐 물권 명의도 무효다. 이걸 주장할 수 없다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고, 그 내용 보세요. 467페이지 의 명의신탁 약정 밑줄 긋고 신탁자가 되죠. 신탁자가 그 밑에 줄 등기 명의를, 신탁자가 등기 명의를 쭉 가보세요. 수탁자에게 이전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1번.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물권 변동도 무효라고 되어 있고, 그러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가 알든 모르든 간에 제3자는 소유권 취득이에요. 되겠죠? 넘겨보니까 이상 그림 나오죠? 요게 시험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시험. 그러니까 요 책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칠판에 제가 3개 그림을 그릴 건데, 요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 요거. 이게 뭐냐면 이제 명의신탁의 유형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이자간 두 사람이 나와요. 이걸 이전형 이래 부릅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연습장에다가 막 이제 적어봐야 돼. 똑같이 저거 하는 것처럼 똑같이 적어봐야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고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이자간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까? 네,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갑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오겠어? 네, 을이 나오겠지 뭐. 자, 갑이 선거에 나가려고 하지요. 재산을 공개해야 되는데 재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재산을 부동산을 누구한테? 친구 을한테 넘깁니다. 맡긴 거죠. 그런 약정을 해요. 첫 번째가 명의 신탁의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랬을 때 갑이 누가 되는 거예요? 갑은 신탁자가 되겠죠. 명의를 맡기는 신탁자가 되고 을은 수탁자가 되면서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다시 원래대로 기속돼야 돼. 누구한테 옵니까? 누구한테 기속됩니까? 소유권이 갑밖에 없죠. 그래서 갑한테 소유권 기속. 그럼 갑은 신탁 부동산, 맡긴 부동산에 어떻게 반환받느냐? 네 번째가 신탁 부동산에 관한 반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자, 첫 번째는 을한테 친구 을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를 좀 말소해 달라고 요구를 해주는 거예요. 말소 요구하면 을이 말소해 주겠습니까? 말소 안 해주지 절대로. 말소 해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받았어요 아예. 말소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렇죠. 민법에 의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신탁 부동산 반환받을 수 있다. 그렇게 요즘도 알아두시면 되고. 그때 우리의 을 항상 뭐 한다고 이거를 팝니다. 이거로 팔아요. 파는 거 양도라 그러죠. 누구한테 파느냐면 일단 병이 나와야지. 병이 제3자예요. 여기서. 그러면 제3자 병은 아까 뭐라고 했어?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7번이 뭐냐면 이 을의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어요.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거?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할 수 없다.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죠. 자, 이때 양도가 여러분들 그 전에 이 양도는 갑에 대한 횡령죄가 적용된다고 했었죠. 네. 그렇죠? 네. 원래 갑의 재물이었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판례가 바뀌었어요. 2월 달에. 네, 횡령죄가 적용 안 된다고. 횡령죄를 적용을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는 갑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갑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지 않겠다 그 말이지. 횡령죄가 인정이 된다면 갑의 소유권을 인정해 줬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재물을 횡령했으니까. 그리고 이 관계 자체가 원래 불법이잖아요. 명의를 넘기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보여주지 않겠다. 알겠어요? 이게 횡령죄가 아닙니다. 그러면 더 쉬운 거예요. 다 횡령죄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헷갈릴 거 없어. 그냥 다 안 돼. 이자간, 삼자간, 뭐 계약 다 횡령죄 아니에요. 이제 요거 기억하시고 일단. 자, 두 번째. 그 다음 뭐예요? 네, 중간 생략형 네, 명의신탁인데 요거 삼자간입니까? 자, 요게 이제 올해 나올 확률이 좀 있죠. 네, 작년에는 뒤에 나오는 계약 명의신탁이 나왔거든. 자, 이거 세 사람이 나옵니까? 세 사람. 네. 자, 갑이 나오죠. 네. 그럼 누가 나와요? 을 나오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갑 밑에 병이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동그라미 잘 그려야 돼 처음부터. 아무 때나 그리면 막 아무 때나 그리면 안 되면 동그라미를 일단 이 동그라미만 딱 잘 그리면 합격이에요. 동그라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요것만 딱 그려놓으면 머릿속에 다 그려지잖아. 시험장에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동그라미만 그려놓고 시작해야지.
갑과 을이 있고 병이 있는 이 무슨 말이냐면 갑이 병의 부동산을 사서 누구 명의로? 친구 을 명의로 해놓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 약정을 합니까? 예, 갑하고 을하고 약정을 하죠. 내가 살 테니까 네 명의로 좀 하자. 그러면 병도 그 사실을 약정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알고 있죠. 모를 수가 있나? 네 명의로 해야 되는데 왜 을 명의로 하냐고 할 거 아니에요. 안다고 봐야 돼요. 압니다. 자, 그래가지고 약정하죠. 그 다음에 갑이 병하고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 그런 다음에 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깁니까?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갑이 신탁자죠. 네, 신탁자가 되고 을은 수탁자가 되죠. 그 다음에 병이 매도인이 되는 거예요. 파는 사람. 그러면 이 약정은요. 아까 무효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요. 요거는 유효예요. 요거는 아주 정상적인 계약입니다. 계약 자체는. 근데 요 등기가 문제예요. 요 등기는 이 유효의 매매 계약에 의해서 넘어간 게 아니고 요 약정에 의해서 넘긴 거예요. 그래서 얘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기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요 물권 변동. 중간행약행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입니다. 자, 얘가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이 다시 넘어와야 되겠습니까? 누구한테? 누구한테? 갑에게? 갑에게 아닙니다. 갑에게 아니고 이불로 틀리게 대답한 거죠. 이불로 갑이 아니고 누구? 네, 병에 가는 거예요. 소유권 기소. 이거 원래 병거였잖아. 소유권 기소. 얘는 소유권이 이제 기소가 되는데 그럼 갑은 어떻게 할 건데? 갑은 일단은 매매 계약은 유효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있는데 자, 직접 못하고 일단은 병을 대위를 합니다. 대위해가지고 을한테 말소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을한테 말소 청구하면 병 명의로 넘어오죠. 그러면 이제 다시 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한다. 그래 보시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항상 이거를 팔아요. 얘를 팔죠. 얘를 팔아. 7번이죠. 양도. 누구한테 팔아? 이번에는 네, 정한테 팔죠. 제3자. 자, 그때 정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렇죠. 선악 불문하고 네, 똑같습니다.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을의 배임 행위 어떻게 했어요? 적극 가담이죠. 그러면 무효가 되니까 취득할 수가 없다. 무효.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이때 양도 이거는 뭐 행령죄가 당연히 적용 안 된다. 행령죄 아닙니다. 갑의 재산도 아니고 위탁 신임 관계도 없고 그래 돼 있어요. 판례가. 자, 이제 마지막이네.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계약명의 신탁. 이게 위임형이죠. 위임형. 자, 이것도 세 사람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 밑에 병이 있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릴 때. 자, 요거는 갑이 친구 을한테 뭘 주는 거예요? 돈을 줍니다. 이게 매수 자금이죠. 매수 자금을 줘서 이 돈을 가지고 을이 병의 부동산을 사서 네 명의로 좀 가지고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 자체가 을하고 병하고 하는 거예요. 갑은 그냥 돈만 주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 병이 이 돈의 출처를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갑이 있다 없다 이게 갑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말은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는 이제 선인 거죠. 자, 뭐 알면은 이제 모든 게 무효가 되는 거죠. 매매 계약도 무효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인데 모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선이. 그러니까 갑은 없고 그냥 을이 자기 돈 가지고 와가지고 뭐 사는 건지 아는 거예요. 자, 일단 약정을 하죠.
첫 번째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을이 그 돈을 가지고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넘기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신탁자였고 얘는 수탁자죠. 얘가 매도인입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일단 무효죠, 약정은. 약정 무효고, 이 매매 계약은 요건 유효죠. 요 등기는요, 요게 유효입니다. 요거는 일단 얘가 선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 매매 계약에 의해 가지고 넘어간 등기예요. 그러나 얘도 유효고 얘도 유효니까 을이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 취득하죠. 어떤 소유권? 완벽한 소유권. 그렇죠? 무슨 소유권이 있나, 그죠? 완전한 소유권, 완벽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자기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이.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할 건데, 갑은? 갑은 어떻게 하죠? 갑은 일단은 신탁 부동산 반환은 안 됩니다. 안 되고, 대신에 이제 부당이득, 부당이득에 관한 반환 청구는 된다. 뭐에 대해서? 매수 자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때 우리 또 이걸 뭐 합니까? 팔아요. 누구한테? 제3자. 할 때 이 제3자가 마찬가지 뭐라고요? 선의, 악이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자, 이때 양도 당연히 행정죄가 안 되죠. 이거는 자기 물건을 파는 거예요. 자기 물건을. 다른 사람 재물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바로바로 딱 읽어보면 지문이 맞다 틀렸다가 바로 나와야 돼요. 말 생각하고 이럴 시간이 없다, 거기에. 이 그림을 그릴 필요, 그림은 머릿속에 그려놔야 돼요. 시험장 시험지에다가 막 그려가지고 그림 그리다가 집에 옵니다. 동그라미만 딱 그려야 돼요. 동그라미 위치만 딱 해가지고 계약 명신탁이구나 딱딱딱 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문제 이건 틀릴 수 있어요. 얘가 을이고 얘가 갑이고 막 배운 데는 얘 갑 무조건 이렇게 안 되고 문제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얘가 을이고 얘가 갑이고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거기에 469페이지에 보니까 적용 배제라고 있습니까? 자, 적용 배제. 이거는 이제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1번 보니까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 변제 담보 목적이네. 그러니까 뭐 투기나 탈세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돈을 좀 빌려가지고 그죠? 그걸 담보할 목적으로 해가지고 양도담보 이런 거예요. 양도담보 쓰면 가등기담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목적 자체가 틀리죠. 채무 변제 담보입니다. 그런 건 명의상 약정이 아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부동산의 위치를 딱 특정해서 이쪽은 A가 사용하고 이쪽은 B가 사용하기로 하는 서로 구분 소유하기로 하고 약정하고 공유 등기로 한 거예요. A, B 공유 등기로 하고 이거는 A 사용하고 이거는 B 사용하고 서로 명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빌려주고 있는 셈이에요. 상호 명의신탁이라 불러. 이거는 명의신탁 약정 아닙니다. 자, 마지막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했어요. 이거 맡긴 거다. 등기했으니까는 명의신탁 약정 아니죠. 자, 특례가 한 가지 있습니다.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가 있네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특례. 뭐냐면은 첫 번째 줄에 조세 포탈, 그 다음에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의 목적이 하지 않는 한. 자, 특례가 인정됩니다. 박스 안에 종중 물건을 종중 외의자 명의로 등기한다든지 이 말이에요. 종중 물건을 종중 외의자 명의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다. 세 번째가 종교단체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물건 등기한다. 요게 이제 목적 자체가 첫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제재를 볼게요. 바로 제재 보면은 과징금이라고 나옵니까? 자,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의 끝에 부동산 가액, 뭐 부동산 평가액 같은 말입니다.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가는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한다.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명의신탁자입니다. 신탁자에게 부과하고, 그리고 니은에 보면은 이것이 지금 양도담보다 그렇죠. 채무변제 담보 목적인 경우에 그럼 양도담보라는 사실을 이렇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 양도담보의 기재 의무를 위반한 채권자하고 그다음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실제 채무자들, 이런 채무자를 과징금 부과합니다. 이 정도만 볼게요. 자, 오른쪽에 넘어갈게요.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신탁자가. 그러면 이거를 실명등기 해야 됩니까? 해야지, 자기 명의로 해야죠. 근데 안 하고 어떻게? 1년 지났어요. 두 번째 줄 보세요.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지났어. 1년 지났죠? 그럼 얼마를? 예, 부동산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고, 그 이후에 다시 또 1년 지났어요. 예,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몇 가지 보시면 되고. 벌칙 나와 있네, 그죠? 또 벌칙도 따로 부과합니다. 자, 5년 2억 원이에요. 좀 셉니다. 5년 2억 원. 5위를 준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5위. 5위는 누가 줍니까? 명의신탁자한테 주죠. 명의신탁자는 5위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양도담보 사실을 기재를 위반한 채권자, 그 다음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실채무자, 이런 사람들 5위 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는 3년 1억 원은 5위 반개죠. 5위 반개는 누구한테 줍니까? 명의수탁자한테 줘요. 5위 반개. 수탁자. 수탁자 뭐 5위 반개 싫습니까? 자, 472페이지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그러면 4번에 틀린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1번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 회피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명의신탁 유효합니까? 이거 특례가 인정되죠. 자, 이번에 명의신탁자는 대내적으로 수탁자에 대해서 소유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명의신탁, 이런 말이죠, 지금 현재. 자, 3번에 보세요.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유 시효 취득이 됩니까? 안 되죠. 자주점유가 돼야 되잖아, 점유 시효 취득은. 자, 4번에 보세요. 명의수탁자로부터 신탁 재산을 매수한 제3자가 배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입니다. 했잖아. 무효죠? 예. 틀린 지문이네. 자, 5번에 명의신탁자는 신탁계약을 해지했지요. 그럼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죠.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5, 6월달에 한번 볼게요. 이거는 24일 이후에 잘 안 나왔어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 5, 6월달에 요약 좀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어디 볼 거냐면은 476페이지에 경공매 있죠. 경공매랑 그 다음에 멸시정 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